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국가정보국장으로 지명된 털시 게버드 전 하원 의원은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낮추는데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장관 지명자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이 협력해 미국에 맞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정보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한 털시 게버드 D&I 국가정보국장 지명자는 먼저 서면 답변을 통해 미국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국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을 줄인다는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중점을 둬야 하며 미국은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을 방지하면서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게버드 지명자는 특히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북한의 위협평가 질문 항목에서 자신 인생의 대부분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보내 북한에 점증하는 미사일과 핵무기 역량이 제기하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남다른 이해가 있다고 밝히고 고향인 하와이가 북한의 타격 역량 범위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 커뮤니티들은 대통령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북한의 능력과 의도에 대한 정확하고 시의적절하며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게버드 지명자는 정보 커뮤니티가 향후 5년 동안 다양한 도전 과제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며 이슬람 세력의 국내 테러 위협과 불법 이민자 유입,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 그리고 점점 더 핵능력에 가까워지는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개발 등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 대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중국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Our relationship with China is one that is complex, given how closely our economies are linked. There are a number of challenges and threats that need to be navigated with respect to China. 하와이주를 대표하는 사선 연방하원 의원을 지낸 게버드 지명자는 2020년 대선 민주당 경선에 후보로 출마했고 지난 8월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뒤 10월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또 중동과 아프리카의 전쟁 지역에 3차례 파병되는 등 20년 이상의 군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상원 군사위에선 데니엘 디르스코 미국 육군 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개최됐습니다. 드리스콜 지명자는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이 미국과 동맹국의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등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 중 하나가 미군을 분쟁에 묻고 다른 국가가 침공에 나서는 기회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로 기술 이전이나 물자 판매를 통해 제재를 회피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드리스콜 지명자는 이어 중국을 추격하는 위협이라고 정의한 2018년과 2022년 국방전략보고서의 평가에 동의한다면서 미중 간 교전은 미래 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verything can be contested. It is a peer adversary who will do everything they can to defeat us. And this requires let's call it a pre-wartime footing for us as an army and us as a people to get ourselves ready to engage in a conflict that could fundamentally alter our future way of life if we're not ready for it. 드리스콜 지명자는 그러면서 중국과의 경쟁과 관련해 미국 육군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힘을 보이는데 핵심적인 군대라면서 인태 지역에서 정기적인 훈련 참여로 영내 동맹 파트너들과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명령을 내리며 동맹과의 미사일 방어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과 관련해 통합 미사일 방어 구축 의지를 확인한 것이며 한국과의 미사일 방어 강화로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려는 의지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와 미사일 방어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동맹국 국민과 병력, 전진 배치된 미군의 방어를 지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방장관에게 동맹국의 영토와 병력, 국민에 대한 전구 미사일 방어 개선 방안과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 제공 확대를 가속할 것 등을 지시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과 전진 배치 미군의 미사일 방어 강화를 지시한 것은 지속적인 통합 미사일 방어 구축의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추가 배치를 포함한 통합된 미한 미사일 방어 체계와 미한일 3국 간 통합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 number one consideration that the U.S. and South Korea need integrated missile defens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deally integrated missile defense between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Our defenses would be so much stronger if we had integrated missile defense.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사일 위협은 가장 도전적인 현대 군사 위협 중 하나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인식하고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미국과 한국의 신속한 정보 공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You launch a missile in North Korea and you've only got a few minutes before it would hit a target in South Korea. You can't have the information from U.S. systems going to some headquarters in South Korea that then sends it down to some missile defense headquarters that then sends it down to the missile defense battery. All have got to be networked together so that the batteries see exactly what is happening as soon as a satellite detects it. 반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명령은 동맹과의 통합 미사일 방어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위협에 적극 대응하려는 의지로 해석했습니다. That's certainly an important focus of that. And again, both of those, China in particular, but both China and Russia, substantial missile capabilities that, would be targeted against U.S. forces in any kind of conflict. So it's perfectly sensible to try to increase missile defenses, again, especially theater missile defense.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반적인 초점이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인 만큼 이 노력의 일부는 한국이 미사일 방어 개발 및 배치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압박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유엔 대사로 지명된 앨리스 스터파닉 전 하원 의원에 대한 인준안이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스터파닉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승인했으며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인준안 처리 후 성명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은 모두 미국에 대항해 협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이들의 악의적인 공세에 맞서기 위해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리시 위원장은 이어 스터파닉 전 의원은 유엔 대사로서 우리의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이런 악의적 행위자들에 맞서 동맹국들을 단결시키는 동시에 유엔이 미국 납세자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위를 통과한 스터파닉 지명자 인준안은 상원 본회의 표결을 거쳐 완료됩니다. 북한이 지난해 중국의 손목시계 수입국 가운데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스위스 등 전통적인 시계 제조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 셈인데 그러나 물품을 헐값에 넘긴 것으로 나타나 중국 기업이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챙긴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함재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최근 공개한 무역 자료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총 12개 나라로부터 손목시계 무브먼트, 즉 손목시계의 시계 부분을 수입했습니다. 이 가운데 1위는 1억 2천만 달러의 일본이었으며 북한은 수출액 1,627만 8천 달러로 전체 두 번째로 많은 액수를 기록했고 3위는 587만 달러를 기록한 스위스였습니다. 북한이 전통적인 시계 제조 강국 틈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손목시계 제조업의 표면적 수출액은 높지만 내용을 더 분석해보면 북한이 낸 수익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손목시계는 1억 3,688만 개, 이를 수출액 1,627만 달러에 대입하면 북한이 판매한 손목시계 한 개당 가격은 11센트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손목시계 한 개당 가격이 1달러 47센트인 일본이나 3달러 42센트인 스위스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중국인 10명 중 1명이 착용할 수 있을 만큼 적지 않은 수의 손목시계를 팔았지만 벌어들인 돈은 2천만 달러가 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북한이 헐값에 손목시계를 넘겼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북한의 인력과 생산시설을 이용해 제조한 물품을 중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방식, 즉 중국의 역외 가공 무역으로 중국이 적지 않은 이익을 거둔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North Korea has a very large, I think, well-skilled workforce, industrial workforce, and they can do a lot of things, as we can see. And they're probably very cheap, compared to a Chinese worker. And so the Chinese entrepreneur figures he's going to make a lot of money, and he probably does make a lot of money. 브라운 대표는 또 이 같은 사업은 중국 기업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매우 영리하게 피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손목시계가 제재 품목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비정상적인 사업 방식은 북한의 최대 수출품인 가발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가발 수출액은 1kg당 68달러로 이는 또 다른 가발 수출국인 방글라데시 132달러나 미얀마 140달러, 나이지리아 142달러의 절반 수준입니다. 브라운 대표는 손목시계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가발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합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부시센터 산하 부시연구소가 2025년 린즈 북한 자유장학금 지원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부시연구소의 크리스 윌시 국제정책 디렉터는 30일 BOA와의 통화에서 올해도 탈북민 장학생들을 선발해 그들이 미국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생산적인 삶을 살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8년째 이어지는 해당 장학금은 목숨을 걸고 전체주의 독재 정권에서 탈출해 미국으로 온 이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최고의 기여자가 될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부시센터는 9명을 선발해 장학금 총 5만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부시센터는 지난해 9명을 선발해 5만 달러를 전달하는 등 지난 2017년부터 84차례에 걸쳐 약 35만 달러 상당의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선발자들에게는 10,000달러 상당의 장학금이 수여되며 북한에서 태어났거나 북한 태생 부모의 자녀들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난민주의 보유자, 한국 국적자로 미국에서 학위를 받으려는 탈북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4월 1일까지 접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승객 60명과 승무원 4명이 탄 미국 국내선 여객기가 29일 미군 헬리콥터와 충돌한 뒤 추락해 두 기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미국 캔사스주 위치타를 떠나 29일 워싱턴 DC 레이건 공항에 착륙 예정이던 아메리칸 이글 534편 여객기는 착륙 직전인 이날 저녁 8시 53분쯤 군인 3명이 탑승한 미국 육군 블랙호크 헬리콥터와 충돌한 뒤 포토맥강에 추락했습니다. 이 헬리콥터는 훈련 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헬리콥터 승무원들은 사고 여객기가 인근에 있다는 사실을 공항 관제탑과의 교신을 통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사고 발생 현지에서의 수색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존 도널리 워싱턴 DC 소방국장은 30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현재로서는 이번 사고에서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믿지 않는다면서 이제 구조 작업에서 수습 작업으로 활동을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크렘린궁은 사고 여객기 탑승자 가운데 러시아인들이 포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안타깝게도 비극적인 소식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의 타스 통신은 러시아인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예브게니아 시슈코바와 비딤 나우모프가 사고 항공기에 타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고 여객기의 출발지인 위치타에서는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미국 피겨 선수권 대회가 열렸으며 대회 일정을 전후해 청소년 캠프도 진행돼 많은 선수와 가족, 코치 등이 이 캠프에 참가했다고 미국 피겨스케이팅 연맹이 30일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군용 헬리콥터와 충돌한 뒤 포토맥강에서 추락한 아메리칸 이글 여객기 534편 사고에서 여객기와 헬기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에게 묵념을 제의한 뒤 직접 사고 수습 현황을 브리핑하며 안타깝게도 생존자는 없다고 밝히고 너무나 소중한 영혼을 갑작스럽게 빼앗긴 모든 이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한다면서 진정한 비극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유가족과 관계자들에게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헌신과 사랑,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지금 이 시점에 미국인들 사이의 차이는 애정과 충성심이라는 유대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며 통합을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사고 원인에 대해 연방항공청과 연방교통안전위원회 또 미군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22년 경력 베테랑인 크리스토퍼 로스로를 연방항공청장 직무대행으로 즉시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인질 가운데 이스라엘인 3명과 태국인 5명이 추가로 석방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30일 이루어진 3차 석방을 통해 이스라엘군 여성 군인과 민간인 등 3명, 태국인 5명이 이스라엘로 귀환했으며 이들은 2023년 10월 27일 하마스에 끌려간 지 482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석방된 인질들은 이스라엘 남부 가자지구 경계에 마련된 장소에 도착했으며 가족과 상봉한 뒤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AP통신 등 언론들은 세 번째 맞교환인 이번 석방을 통해 이스라엘 내 수감돼 있던 팔레스타인 죄수 110명이 석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가자지구 휴전 이후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간인 3명과 여성 군인 4명이 석방됐으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290명을 석방했습니다. 한편 4차 인질 수감자 교환은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가운데 티브 위트코프 미국 대통령 중동 특사는 29일 이스라엘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회동했다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밝혔으며 이번 방문은 가자에서의 휴전 합의 이행을 감독하는 차원이라고 이스라엘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과도정부 대통령의 반군 수장 아메드 알샤라가 임명됐습니다. 시리아 과도정부군 사령부는 29일 발표에서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의 수장으로 바샤르 알 아사드 독재 정권을 몰아냈던 알샤라를 대통령으로 결정했으며 알샤라 임시 대통령은 과도정부 입법위원회 구성 권한 등을 부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알샤라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시리아의 최우선 과제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정부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라고 강조했으며 과도정부 기간 동안 정의를 확립하고 정치적 보복을 방지함으로써 시민들의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하야트 타흐리 알샴이 이끄는 반군은 지난해 11월 27일 시리아 정부군에 대한 공세를 감행한 뒤 12월 8일 아사드 정권을 축출했습니다. 필리핀이 중국이 공격적 행동을 멈추면 미국 미사일을 반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30일 중국이 공격적인 행동과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중단하면 미국 중거리 미사일 체계 타이폰을 돌려보내겠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르코스 대통령은 중국과 거래를 하자고 말하고 중국이 필리핀 영해를 넘보지 말고 어민들을 괴롭히지 말 것과 선박을 들이받지 말고 물대포와 레이저를 발사하지 말라는 조건 등을 달았습니다. 앞서 필리핀 해군은 지난해 12월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타이폰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중국은 도발적 행동이라며 이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타이푼은 미국의 최신 중거리 미사일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SM-6 신형 요격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으며 미국은 지난해 4월 양국 합동훈련 기간에 타이푼 미사일을 필리핀에 반입한 뒤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